지수는 분명히 떨어지는데 또 움직이는 섹터들은 가끔씩 나온단 말이죠. 지금 보게 되면 환율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점유율 2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드렸지만 지수가 아시다시피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촬영 일자가 7월 12일 현재 약간 2,300선을 좀 간신히 지지하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한때 한 2,280 그때까지 밀렸다가 일단 2,300을 전반적으로 사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 전망을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준 다음에 반등을 하긴 할 것이다. 좀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대략적인 시각과는 약간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게 이게 120월선을 조금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2230 정도가 됐었던 선인데 지금도 이제 7월에 2235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살짝 반등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된 반등에 의해서 지수가 우상향을 꾸준히 그리려면 이게 기관이나 이런 쪽들의 단발적인 매수가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히 개인들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결국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매수 강도가 일단은 1번으로 갖춰져야 되고요. 2번으로는 외국인의 지속성 있는 매수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단발적인 매수만 들어오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파는 분위기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시 41분 현재 외국인이 68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2,5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또 개인들이 3,000억 정도를 사고 있는데 아주 많은 양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증시를 떠나지 않고 자금들이 방황을 하다가 또 잠깐 올려주면 매수 들어오고 또 잠깐 올려주면 매수 들어오고 하면서 점점 손실이 좀 쌓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나마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215억을 사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팔아왔던 양들을 보면은 이런 단발적인 매수들 정말로 하루에 2천억, 3천억 매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지속이 돼야지만 전기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뢰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좀 사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5억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동안 삼성전자만 해도 개인들이 지금 사왔던 게 거의 한 1조 5천억 가까이 샀거든요. 올해 들어와서요. 그럼 그게 외국인과 기관에서 다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매수 가지고 과연 그동안에 팔았던 걸 커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닌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이 1,800억, 기관이 1,100억 팔면서 개인들이 3,100억 사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는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단발적으로 들어오는 매수들이 좀 강도를 갖춘 매수들이 있었어요. 한 3,500억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2,500억 들어오면서 지수가 5% 이상 코스닥이 급등하는 양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외국인들의 강도 있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연속적으로 좀 나타나야지만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에서도 120월선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터치를 안 하고 조금 확대해 보면은 저점이 714, 이번 달에도 712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120월선은 지금 7월에는 703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다시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하방을 테스트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땐 이 700 초반대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서 가파른 상승이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또 남은 건 문제는 경기 침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또 높게 나올 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근원 CPI가 있고 근원 PCE가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이게 음식료라던가 원자재 같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들을 제외하고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중요하게 보는데 그건 작년 11월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하향세, 상승폭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I에서 R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아래 공포라고 해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 2년물과 10년물 국채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장중에 한 2번 정도 발생이 됐어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항상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2번 발생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들이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증시에 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조만간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젠가 나오는 그런 뭐 코멘트들이나 뉴스를 보니까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이미 약간 좀 언지를 줬어요. 생각보다 6월달 CPI가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업계 컨센서스는 8%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8%까지 높여지는데 잘못하면 9%가 나온다. 뭐 그런 말도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구자 찍으면은 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원 쪽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컨센서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번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금리를 세게 올릴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조차도 지금 어떤 이런 긴축 상황에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후퇴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강하게 인플레이션 압박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표시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약간 이제 사전에 좀 말해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니까 이거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수치 8.8보다도 더 높게 이제 나오면서 만약에 9%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충격보다도 조금 더 강한 충격파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까도 근원 PC라고 하셨나요? 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그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그거를 보고 이제 연준이 그런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CPI가 너무 높게 나와지고 일시적으로 충격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 근원 PC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약간 좀 그 충격을 딛고 반등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원 PC 쪽이라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 쪽인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잡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 소비예요. 미국 쪽에서는 전체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연준은 이제 소비를 절제시키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근원 CPI, 근원 PC 다 이제 앞쪽에 코어, 근원이라는 부분들이 붙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CPI나 PC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근원 쪽이 작년 11월 이후로 오름세 자체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보이면은 빠졌던 만큼 또 단기적으로 반등을 지금 장이 계속 좀 그런 장세거든요. 그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과연 그런 반등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겠느냐라는 부분들인 거죠. 잠깐 반등을 줄 때 또 지수 올려놓으면 개인들 또 붙습니다. 이렇게. 이거 올라가는 거네 이제 바닥 집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데 그게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단기간 충격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또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반등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따라붙진 마셔라. 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오히려 약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밑에서 샀다가 또 반등이 나온 파는 그런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3분기에는 반등이 나오는데 4분기에는 경기 침체가 약간 좀 현실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증시가 재차 하락하면서 바닥을 또 밑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3분기 반등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타이밍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에 의해서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팔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거의 100%까지도 좌지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딱딱 뭐는 뭐다, A는 B다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관 쪽, 특히나 이제 투신이나 사모펀드 중심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끌어올려지는, 정말로 이런 장세에서도 투신이나 이런 쪽들 강하게 들어오면은 각도가 70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제가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네, 현금 들고 계신 분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 사서 조금 물리신 분들 현금으로 사셨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현금은 들고 있는데 내가 좀 트레이딩,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지수는 분명히 떨어지는데 또 움직이는 섹터들은 가끔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쪽들에서 수급이 붙는 종목들을 초기에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가집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놓으시고 9시 25분부터 10시, 이제 11시 반, 그리고 12시 반, 그리고 1시 반, 2시 20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집개들을 보시면서 이게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사면서 끌어올리는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트레이딩을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간 시가총액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대장주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자동차, 바이오, 연말까지 뭔가 약간 좀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주식을 좀 집중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저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온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향후에 이 영상이 나간 뒤에 어떤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정말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 부분들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은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근원 쪽에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찍고 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딱 거기까지를 전제하고 지수가 그렇다고 하면은 120월선에선 하락을 멈출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자동차 쪽이 저는 좀 계속 괜찮게 보여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쪽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로 실적을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벨업을 시켜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말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형보다 나으라고 하는데 EV 쪽에서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EV6라던가 이런 쪽들 저도 이제 살짝 타봤어요. 근데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보게 되면 환율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환율 효과가 지금 1,300원을 넘나들면서 아까 보니까 연중 최고가 1,316원까지 갔다 이런 메시지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환율이 만약에 지금 이 선을 1,300원 초반을 지키지 못하는 흐름들 나오면은 제가 보는 기술적 관점은 지금 1,450원? 정도까지도 열려있기는 해요. 네. 그건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환율 효과가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면서 이런 자동차주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1위와의 점유율 격차는 좀 크긴 합니다. 많이 크긴 테슬라가 하죠. 워낙에 독보적이에요. 거의 6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후발주자들 이제 원래는 내연기관 차에서는 후발주자가 아니었죠. 정말 GM이라던가 이제 포드 이런 쪽들이 지금 자존심에 꽤나 큰 좀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쪽들에서도 열렬히 마케팅을 할 거예요. 정말로 이거 현대, 기아차 그룹에다가 점유율 2위를 뺏겼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신모델들 내면서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집행하면서 점유율을 뺏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기차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이게 수소단 하다가 전기차 패권 약간 놓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유율 2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신모델들 꾸준히 내면서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려야 돼요.
브랜드 인지도가 지금 단기간에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딜러들이 이게 그 인센티브를 보통 차량 판매할 때 많이 좀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71%가 감소하면서 인센티브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만큼 내가 굳이 이걸 홍보하려고 하지 않아도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현대차, 기아차를 선택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황이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소비자들의 충성도,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애플의 예를 들었었거든요. 애플이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적인 요소라던가 그동안 써오시던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포지셔닝을 제가 볼 때는 꽤나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지금 환율 효과라던가 인센티브 감소 효과가 영업이익 단에서 엄청나게 크게 반영됐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2조 4,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2분기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4,700억이 그 환율 증대 효과로만 만들어진 영업이에요. 이야, 어마어마해요, 진짜. 거기다가 인센티브도 대략 한 4천억 정도 될 거예요. 인센티브가 감소되면서 줄어든 비용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실적의 기여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기차가 해야 될 일은 2위를 수성을 하면서 1위는 솔직히 좀 따라가기엔 벅차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1위의 점유율을 내가 조금 더 가져오면서 후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GM이라던가 포드 같은 쪽들,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을 어떻게 따돌리느냐, 그런 2위의 수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케팅적인 부분들 중요할 것 같고요. 현대차 노사에서도 지금 이번에 노조 쪽에서 또 파업을 가결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정상화가 좀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 협력해가지고 일단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점유율 기록을 했고, 올해는 제가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년도에 유럽, 작년에 중국, 아직까지도 중국의 점유율이 높고 CATL이 독보적인 배터리 점유율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이제는 어떤 그 전기차의 보급률이 9%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10%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더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개화가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라던가 이런 것들, 인프라가 더 갖춰질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점유율 확 늘어나면 아마 초기 엔트리 모델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급의 차량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단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하이니켈 쪽으로 좀 장착이 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이 확실히 수출로 많이 좀 돈을 버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쪽이 견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약간 이렇게 주식이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들보다 좀 나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